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팀 등장하는 자리에 제가 카메라 세팅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지영 씨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입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마이크 나오는 거 맞나요?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주말 저녁에 저희 영화 같이 또 함께 대화 나누면서 재밌는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우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무대 인사 이렇게 돌고 마지막 이렇게 행사로서 잠시를 롯데 월드타워점에서 이렇게 GV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 어느 영화보다 이제 GV가 간절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청원에 힘입어서 마지막까지도 저희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뭐 영화에 관해서 혹은 또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 연출한 김종관이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개봉을 하면서 이제 무대 인사를 하고 또 GV를 하고 이제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또 이제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그 영화의 필요로 한 곳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도 이제 다른 영화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일단 이제 다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뵙는 자리가 있으니까 아직은 또 좀 어려운 자리고 우리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 눈에는 그 비어 있는 자리도 다 어떤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차 있는 자리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스크린에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떠 있고요. 이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아무도 없는 건 오늘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하는 GV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영화 보신 감상평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아마 이따가 다 끝나고 확인을 하나하나 하실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도 올려주시면 제가 토크 중간중간에 질문까지 같이 취합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질문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질문도 같이 첨언을 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저녁 시간에 보기 진짜 좋은 영화 같아요. 뭐 낮에 보기도 좋고 아침에 보기도 좋은 영화지만 이게 빛보다는 조금 어둠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어둠도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혹시 뭐 어떤 상실을 경험하셨거나 혹은 어떤 이런 방식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더 깊고 진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목 때문에라도 사실 이 영화의 공간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게 저는 있었는데 특히 미영, 그러니까 이지은 배우가 연기한 파트 같은 경우는 그 미영과 창석이 앉아있는 카페의 시간과 그 바깥의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리듬이 계속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느낌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같은 공간? 좀 다른 시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진이라는 인물과는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아와 창석은 카페에서 만나고 주은과는 바에서 만나잖아요. 이 캐릭터들과 창석이 그 만나는 공간의 특성 같은 것도 고려를 아마 하셨어야 될 텐데 각각의 인물과 짝을 이룰 그 공간들을 어떻게 떠올리셨을지 궁금해요.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도 이제 뭐 제가 전작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에서 그 어쨌든 공간의 느낌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공간의 느낌이 중요했고 저희가 뭐 그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저희
그 촬영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 전체에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그 중간 어디에 있고 낮과 밤이 교차하는 어떤 시간이 있고 예, 뭐 꿈과 현실이 있고 예, 기억과 예,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가느다란 선 위에 놓여 있어서 그 양쪽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공간은 실제로 이제 그 저희 영화에는 이제 주은이랑 나오는 바를 제외하고는 그 바는 좀 세팅된 공간이고 그 외에는 거의 실제하는 공간에 이렇게 외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티커피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바깥으로는 지하보도로에서 사람들이 예, 바쁘게 지나가는 그 흐름이 있고 안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쉬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의 어떤 느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안과 밖의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유진 에피소드도 마찬가지. 유진 에피소드도 그 고궁이라는 것도 서울 안에는 이제 오래된 궁이 많잖아요. 근데 궁이라는 게 그 담 밖에 예, 풍경과 또 담 안에 그런 어떤 시간의 느낌이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공중전화부스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있는 공간의 어떤 느낌들이 뭔가 좀 사실은 있는데 그 공간이 마치 뭔가 비일상적인 것 같은 어떤 느낌의 틈이 있는 공간들을 예, 영화 안에서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경계라는 테마의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경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인데 영화로 표현하려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해지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기억과 환상에 대해 경계에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김종관 감독의 최근 영화가 그렇듯이 현실과 판타지를 아주 느슨하게 묶어놓은 그 경계에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자면 그 경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장 자유롭게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김종관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을 한번 이렇게 다 먼저 드릴게요. 그 연우진 배우를 보면서는 연기라는 게 액션과 리액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이 배우의 리액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를 굉장히 여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부끄러워하고 계시네요. 듣는 사람의 표정을 계속 창작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정은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 배우를 대하는 창석이 아닌 연우진의 표정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감지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이야기에 기민한 반응들을 창석이 보여주잖아요. 듣는 사람의 표정이지만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천천히 따라갈 수 있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배우랑 카메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었던 현장인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듣는 장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카메라 변주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뭐 조금 더 카메라를 예를 들면 의식을 해달라던가 아니면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카메라가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감독님과 작업을 저도 이제 더 테이블 때도 함께하고 이번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 촬영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최소한의 장치로 뭐 다 모든 것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대화만 깊게 빠져들고만 있어도 사실 그 영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굳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안 들 만큼 계산적이지 않는 현장이에요. 늘 더 테이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촬영 뭐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무수히라면 무수히겠지만 해보면서 감독님과의 작업은 항상 늘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저도 깨닫고
이 현장 자체는 상당히 좀 뭔가 감독님만이 표현하시는 영화적 화법이 좀 되게 독특하고 새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작품보다도 배우들의 눈을 이렇게 많이 쳐다봤던 것 같고 배우들의 감정을 많이 읽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하게 상대 배우의 눈을 보면서 상대 배우의 입을 보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 하나 어느 하나 계산적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현장을 마음을 많이 비우고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그냥 놓여있던 게 그걸 그냥 감독님이 계산 없이 또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도 영화 속의 창석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연이라는 대학을 쓰시는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창석이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데 창석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이거는 창석의 힘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또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아무나의 존재가 그 누구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물이 놓여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포커스가 아니라 그 인물이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에 오히려 더 조금 관객분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창석이한테 굳이 이렇게 이제 연설을 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살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터놓는 것보다는 조금 오히려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혹은 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기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포커스를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색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몸이 건조하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어떤 연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질문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오히려 좀 저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것에 경계를 두면서 상대방과 연기 호흡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창석은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를 아마도 그가 쓴 소설의 챕터로 봐도 무방하겠죠. 뭐 1장 미영, 뭐 2장 다른 사람 이름 이렇게 나오는 순서들을요. 근데 내레이션으로 잠깐 등장하긴 하죠. 뭐 우리는 미끄러지고 있었고 뭐 이런 식의 내레이션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창석이 소설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떤 톤으로 글을 쓰는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말을 듣는 태도는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이 사람이 문장을 쓸 때는 간결할까? 감성적일까? 아주 차갑고 직설적인 톤으로 쓸까? 이런 것들이 문득 궁금해졌는데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창석은 어떤 문장을 쓰는 사람일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질문을 해주시니까 드는 생각은 오히려 만약에 창석이 이렇게 지금 모든 경험들을 하고 나서의 앞으로 쓰는 글들은 조금 더 그전보다는 뭔가 더 진솔하고 뭔가 또 조금 더 이렇게 꾸며내지 않은 어떤 정말 솔직함을 담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겪었던 일들이 이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은 영향을 며칠간 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썼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이후에 쓰는 글들은 이전과는 좀 확실히 다른 무언가의 톤이 될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연우진 배우와 이주영 배우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창석은 뭔가를 상실한 이후에 약간의 패배감이라고 할까? 무력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좀 잔잔하게 젖어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주영 배우가 연기한 인물은 기억은 잃었지만 호기심 같은 게 굉장해서 그게 오히려 삶의 동력인 사람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각각의 인물에게 좀 가장 중요한 정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시나리오를 받고 주은이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드는 느낌은 이런 본인의 뭔가 고통이나 아픔을 뭔가 뭐랄까 거기에 이렇게 잠식되지 않고 그냥 뭔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좀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그걸 이렇게 타투로 그냥 덮고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졌고 또 네, 자기의 그냥 그런 아픔이나 고통들에 대해서도 그냥 물론 창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석이라는 인물이 그 어떤 말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도 생각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포용해줄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껄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난 이런 일을 그냥 겪었어라고 당당하게 좀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 때도 얘기했었는데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는 뭔가 좀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상처 입었지만 용감하게 나아가는 네. 잔다르크 모습 형성하셨군요. 그 기억은 없지만 나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들으면서 채울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잔다르크라는 표현이 굉장히 멋있네요. 창석은 어떤 감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셨어요? 지금 잔다르크 앞으로 나왔는데 나는 그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게 그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도 이제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의 감정 속에는 이제 가슴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고 지금 어떤 것이 거기에 지금 드러나 있느냐의 어떤 표면적인 싸움인 것 같은데 창석이 물론 그 상실을 겪고 또 일종의 패배감을 좀 겪은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도 분명히 창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또 희망과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창작자로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감독님도 그렇겠지만은 다 그렇겠지만 사실 창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느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창석도 그렇고 이 상실이라는 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가 있거든요. 만약 이 기쁨에서 사실 저도 나오는 것의 창작은 오히려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가슴을 더 후벼파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많은 것들을 비울 때 조금 더 좀 획기적이고 더 창의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창석은 그 지금 창작의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자기 슬픔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주은을 만났을 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창작자잖아요. 시를 쓴다고 계속 하시는데 그 시를 쓰는 창작자를 만났을 때 그 변하게 되는 묘한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인물의 캐릭터 연기할 때 조금 더 밝고 좀 엉뚱한 모습들을 주은이 많이 보여줬는데 그때 느껴지는 창작자로서의 공통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창석의 묘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창석이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창작자로서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그 창작하는 사람들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아주 본인이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승화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항상 그게 너무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빚어진 무언가를 보고 내가 환희에 차고 내가 기뻐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두 분이 오셨기 때문인지 그 주은의 파트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은데 주영님 최고라는 대화만 쓰시는 분께서 주은의 근무 마지막 날에 창석을 만나도록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근데 답을 듣기 이전에 어절씨고 봉이야? 라는 대화만 쓰시는 분께서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달아주셨어요. 직업의 상실 아닐까요? 이렇게. 네. 마지막 날에 왜 하필 창석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그 둘이 어느 순간에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어떤 교감을 하는 그 구성이고 저는 이 전체 에피소드 구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창석이라는 사람이 그 어떻게 내면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상실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직접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의 고통과 상실을 목격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고통과 상실을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실과 고통에 더 예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창작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가 변해서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만들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삼았고 그 과정 안에 이제 많은 사연들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은을 만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오랜만에 봤을 때 그 에피소드가 제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용의 어떤 재미나 집중도를 떠나서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로 이제 힘든 어떤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저는 마지막에 이제 창석의 에피소드는 그게 희망일 수도 있고 비관일 수도 있고는 그거는 관객의 입장에서 남겨두고 싶었지만 그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더 교감하고 뭔가 또 이제 주은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바텐더를 한다고 하지만 되게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좀 이상한 캐릭터인데 그러면서 좀 서로 이렇게 방어하고 쭈삣쭈삣하다가 결국은 어떤 교감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했고 근데 그 교감이 좀 지속될 수는 없겠다. 짧은 찰나의 어떤 만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근무일에 만나는 그런 식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둘이 뭔가 다른 식으로 진전되거나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여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의 어떤 둘 간의 교감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했군요. 혹시 이주영 배우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지금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 영화가 이제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있으면 또 처음이 있는 거고 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는 거고 또 죽음이 있으면 또 탄생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또 주은이의 그 마지막 날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주은의 에피소드가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 대부분이 본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주은이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이긴 한데 동선이 제일 많은 캐릭터거든요. 계속 칵테일 만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핸드폰 들고 녹음도 해야 되고 뭐 너무 동선이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표정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들킬 수 있는 알리바이 같은 설정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인물보다 그 인물을 이해하는 데 배우에게 좀 수월한 도움이 됐을까? 아니면 동선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한 느낌이었을까? 궁금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힘들기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들키기 싫은 느낌을 들키기 싫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선이 있고 할 때 연기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이 캐릭터나 이런 정서들을 표현할 때 뭔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뭔가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사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기술적인 거지만 어쨌든 그걸 또 계속 같은 부분에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에 옆에 오른쪽에 형광색으로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던 기억이 있어요. 동선 안에서 어쨌든 체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퀀스에서 제가 창석에게 굉장히 사소하게 궁금했던 거는, 창석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실제로 있었는다는 건가? 어쨌든 창석치고는 좀 의외의 대사처럼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동행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대화를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선을 긋는 건 좀 아니었을 것 같고, 어떤 마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 거지? 라는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그 얘기를 한 걸까요?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 안에서 먼저 이제 두 간의 교감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김상호 선배가 한 성화 에피소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화 형식의 뭔가를 할 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뭐냐면 누가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침범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지? 그걸 누가 방어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쓰는데, 특히 그 성화 에피소드하고 그 다음에 주은 에피소드는 조금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창석이 처음에는 경계하는 면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과 경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다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 방어적인 수단이나 자기를 그냥 방어하기 위한, 나 혼자 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에 그냥 사소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대화 형식의 많은 영화를 했지만, 이 영화는 창석이란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듣는다라는 과정이 결국은 창석이, 그러니까 저도 창작자로서 이 이야기도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창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좋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항상 어떤 경계가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과하게 침범해 들어오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스스로의 방어 수단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뭔가를 바라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 영화에서 좀 다루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창석은 끝까지 철벽을 치는 사람은 못 되네요. 처음에 그렇게 쳐놓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시퀀스에서 또 재밌었던 것들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약간은 방어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에피소드에서 얘기하는 대사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핑퐁 같다고 해야 될까요? 탁탁탁 서로 받아치는 게 있는데, 지어낸 것이 더 솔직할 때도 많아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기라는 것의 본질은 이게 실제로 있는 무언가는 아니지만 이거를 진실로 믿게 하는 가장 궁극의 세련된 잘된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물론 캐릭터와 상황을 대하는 그때 배우들의 마음은 진심이겠지만, 지어낸 것이 연기라고 설정을 한다면 평소에 자신보다 두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좀 더 솔직해지는 편인지 궁금해요. 일단 평소에 저는 저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랑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래서 더 가면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연기할 때 해소가 많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연기를 연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되게 쌓아놓는 스타일이었는데 성격이 이게 약간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감독님 그림자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나 우울증은 내 그림자야. 이건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연기할 때가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변현준 배우님 어떠세요? 정말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연기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들은 늘 바뀌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뀌고 고민하고 좀 그것에 대한 어떤 고뇌도들 하고는 하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연기를 하면서도 정말 내 자신을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자신이 조금 더 솔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내 자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게 됐고 근데 늘 그런 이제 치열한 과정 속에서 정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더 훌륭하신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그런 그 정답 없는 정답 속에서 늘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를 할 때의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의 그런 궁금증을 늘 던지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을 저는 그냥 책임감 있게 그냥 정답일지언정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늘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늘 연기를 준비하고 있고 근데 약간 좀 저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이주영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는 익숙치는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기를 할 때가 조금 더 편안하고 그 속에서 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연기를 하는 연기자의 모습 말고 제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와 어쨌든 제 삶을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의 어떤 평상시의 모습들이 되게 좋고 건강해야지 그게 저는 연기에 잘 담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연기자를 통해서 늘 하는 그 순간들이 또 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그 삶과 연기를 굉장히 균형 있게 만들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연기를 예전에는 진짜 막 열심히 해야지 메소드 연기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내가 하면서 연기가 모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했는데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기를 오히려 좀 일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 자신한테도 조금 더 솔직해지는 노력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연우진 배우님 처음 뵙는 약간 일타 강사 같은 면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연기에 대한 걸 지금 쪽집게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기분으로 들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변화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의하고 저는 그래서 연기라는 작업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오늘 나는 대화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나의 외모가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뭔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연기를 할 일이 없는 혹은 자기 신체로서 뭘 보여줘야 될 일이 없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불특정 대다수에게 관찰되진 않거든요. 근데 배우들은 신체와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말하자면 악기가 없는 연주자 같은 거죠. 부모님의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습득한 것, 생각한 것, 고민하는 것이 그때그때 변하는 모습으로 계속 입혀지는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연기의 매력적인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고민을 하신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모습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타원 선생님 앞에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배우들에 대한 언급을 또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윤혜리 배우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좀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연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그걸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초조함 같은 걸 계속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배우가 가진 기본적인 연기의 톤인지 아니면 이 배우가 연기한 인물의 톤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아주 많은 작품에서 그 배우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궁금증인 것 같기도 한데 종강 감독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캐스팅에서 이제 창석이 만나는 4명의 인물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지훈 배우가 연기한 미영과 그 김상우 선배님이 연기한 성화는 얼추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떤 그렸던 이미지와 바로 제가 즉각적으로 좀 매치시켜가지고 이제 그 떠올렸던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바텐더 주은과 그리고 유진은 누구를 해야 더 이 캐릭터들이 매력 있게 드러날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격적인 구분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한 유진은 좀 그러니까 당차고 좀 시니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들이 뭔가 밉지 않고 좀 멋있는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를 좀 오고 가야 되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어떤 결핍을 드러낼 때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그런 약함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톤을 가진 배우가 해야 이게 느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텐더 주은도 사실은 굉장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이미지를 대입을 하던 중에 윤혜리 배우가 전에 했던 이제 독립 영화들에서 보이는 그분의 어떤 보이스 톤이라든지 연기적인 힘들이 이 역을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 미팅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경우입니다. 캐스팅을 늘 잘하는 감독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훨씬 탁월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연우진 배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 나이대 남자 배우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랑 조금 다른 굉장히 부드러운 결이 진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 역할이 정말 탁월한 캐스팅이고 다른 많은 연기에서도 좋은 면들을 봤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의 창석을 연기할 때가 정말 가장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연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 주은 편에 대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계셔서요. 돛담배라는 대안을 쓰신 분께서 주은 편에서 창석이 적은 메모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현장에서 뭘 적으셨나요? 제가 실제로 뭘 적었는지 궁금하시는 건가요? 그때 제가 사실 아주 기억나는 게 그 감독님께서 최근에 그 조제 영화를 개봉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조제 시놉시스가 있더라고요. 그 수첩에 감독님 수첩이에요. 감독님이 평상시 들고 다니는 수첩 소품인데 저는 사실 그 소품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우리 이주영 씨 얼굴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눈 이렇게 상처 나 있는 눈 이렇게 그림을 혼자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보여주진 않았나 봐요. 예. 보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몇 장 넘기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그 조제 영화에 대한 구상안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누가 캐스팅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거기에 그냥 끄적끄적 몇 자 더 붙이긴 했는데 그냥 감독님 영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멘트를 남겼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주연 배우님 사랑해요라는 대화명 쓰신 분께서 하지만 질문은 다른 파트를 해주셨네요. 유진과 창석이 함께 담배를 필 때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날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연출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는 질문 주셨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이제 먼저 창석이 그 뭔가 주은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게 그게 참 이상하네요. 그쵸? 이상해요? 낭만적인데? 뭔가 약간 좀 징그럽지 않아요? 거기 앉아서 바텐더의 얼굴을 말 시키지 말라고 해놓고 일해 본다고 해놓고 얼굴 그리고 있고. 뭔가 생각보다 징그러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이 영화
영화 작업을 하는데 영화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말이 많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고 이 영화는 영화적인 언어로 이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예산으로 찍기는 했지만 그래서 밀도 있게 모든 장면들을 담아내기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극장이란 공간에서 온전하게 좀 체험할 수 있는 종류의 영화를 찍고 싶다. 그리고 저 스스로 좀 그런 부분에서 독하게 제가 좀 이루고자 싶은 것들을 사실은 언제 또 기회가 있을까? 나중에 내가 이런저런 작업을 할 때도 많은 것들에서 좀 더 보편적인 것들 안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창작자로서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뭔가 더 좀 제 안에 있는 것들로 깊게 좀 의미 있는 편지를 아주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영화를 찍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안에는 그 말씀드린 그런 영화적인 언어들 그 사운드도 사실은 중요했어요. 극장 안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긴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이 소멸하는 어떤 순간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찍었는데 거기에 어떤 소리의 중요함도 있었고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저는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이 처음에는 어떤 형상들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형상들이 사라지고 담뱃불들만 보이고 그렇게 어둠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 극장이란 공간에서 관객들이 보면 좀 어둠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 영화에서 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둠이나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편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지켜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의미들을 계속 그 연장해서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찍을 때 좀 힘들었어요 우리 배우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영화적인 욕심을 내고 사실 그 책임은 배우들이 져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딱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찍고 실제로. 그래서 그 안에 되게 비하인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건 배우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실제로 촬영하셨을 때 사운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좀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또 시간이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 집중한 만큼 윤혜리 배우님께서 너무너무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에피소드 말고도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상대 배우의 힘을 많이 빌렸지만은 그 윤혜리 배우님이 너무 이렇게 집중 있게 잘해주셨고 덕분에 저도 이제 몰입이 잘 솔직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어둠이 주는 편안함은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우리 영화의 어떤 본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연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때는 느꼈어요. 이게 저희 같은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뭐 조명을 받고 좀 밝음 속에서 혹은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연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뭔가 제 모든 게 드러난 것 같고 사실 몸이 경직돼 있기도 하고 조금 사실 어려움이 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어둠이 주는 어떤 용기로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그 순간 몰입이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테이크 몇 번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사실 연기적으로는 저도 윤혜리 배우 다 이렇게 같이 했던 연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특히나 이제 어둠이 잠식될 때 그 유난히 밝아 보이던 그 담배 꽁초에 담배의 그 불빛이 너무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또 그 어둠 속에서 또 때마침 서울에 불빛들이 하나하나씩 켜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잘 볼 수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면서 순간적인 몰입이 확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고 평상시 잘 하지 못했던 어떤 연기의 촬영이어서 감독님께 참 뭐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고 근데 감독님이 항상 그래요. 최근에도 제가 영화 한번 얘기 때문에 또 작업실도 한번 다녀오곤 했는데 늘 그런 방법과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되게 다양하게 또 감독님만의 스타일로 많이 이렇게 또 앞으로도 표현을 하시려고 또 준비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창작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저 또한 좀 많이 깨우치고 저도 새롭고 또 이 재능을 탐닉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 과정들을 어쨌든 배우에게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같은 창작자로서의 입장으로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본받고 싶고 많이 따라가고 싶죠. 좋은 영감을 주는 그 직업적인 동료를 만나는 것도 이 일을 하는 굉장히 큰 기대와 기쁨이실 텐데 그런 점에서 이 세 분 이 작업이 아주 좋은 작업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암호1이라는 대화만 쓰시는 분께서 창석의 공중전화 씬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공중전화를 이렇게 볼 때가 있고 그 직접 들어가 전화를 걸 때가 있잖아요. 그 두 번 모두 꿈속 이야기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여러 층위로 이제 해석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전체적인 구성을 했지만 공중전화 씬은 제가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중전화라는 공간도 실제 지금도 있지만은 용도를 거의 잃어가는 공간이고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약간 자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빈집에 가면 빈 자취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누군가가 있었던 자리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던 어떤 자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목도 그래서 저 아무도 없는 곳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지 않은 곳이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을 거를 결국 가늠하게 되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공중전화 부스도 그런 느낌에서 어떤 경계에 서 있는 또 창석에게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공간이고 아마도 두 번째 것이 꿈이 맞겠죠. 개인 통화를 하는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꿈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흐름에 대한 것들은 저는 뭐 이게 취미를 가지고 좀 해석할 수 있게 대교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제목 청하실 분 있으세요? 뭐 약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창석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누구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또 상태인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공중전화 앞을 서성이다가 어느덧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꺼낼 때 그 아무도 없는 그 공중전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공중전화 박스에 창석이 딱 들어갔을 때 사실은 여기 계신 뭐 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꿈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계속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줬던 그 마음 자체를 갖고 저 또한 위로를 받고 싶고 그걸 관객들에게 던지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관객들한테 제가 저만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을 관객들이 받고 관객들에게 던지고 관객들은 그저 그 얘기 자체가 창석의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마음을 느끼면은 그걸로면 그 씬이 잘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뀌었다고 바로 즉답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을 고시다 보면은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다른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밤의 풍경들이 몇 번인가 이 영화에서 몽타주로 계속 등장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걸 보면 이전에 그곳을 가득 채웠던 시간들, 사람들, 이야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역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 예전엔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묘한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화와 또 느슨한 연결점을 갖는 그 이재용 배우가 마찬가지로 출연했던 페리스나 발을 걷다라는 작품에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다 사라지고 밤뿐이네 안녕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대사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텅 빈 거리의 풍경들을 바라보는 카메라 또한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아주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나이 들음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상실에 대한 것 이런 굵직한 테마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영화에서 어떤 테마를 좀 지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게 개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두 배우분들은 혹시 뭐 나이듦, 상실, 뭐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를 찍기 이전과 이유가 좀 달라진 생각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지영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이 영화를 오랜만에 얼마 전에 보고 감독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 다시 찍으면 제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뭐 연기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지금 저도 또 뭐 한두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뭐 여러 상실들을 겪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도 변하고 하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들 했었거든요. 이제는 좀 상실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좀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배우들은 그 고통을 승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또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상실이 많은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용기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걸 내가 그 승화시킬 무언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 이 연기를 한다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상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굉장히 좀 외면하려고 하거나 그냥 덮어두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냥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때요? 그냥 주문이처럼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답변을 듣고 계시던 이주영 배우님 뒤집어진다는 대학을 쓰는 분께서 역시 대배우 이주영 저희 마음의 불지른 방화 상습범이라는 마음에 불을 지르는 방화 상습범이시래요. 그런 사랑을 느껴지셨어요? 여러분 배우님은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저도 비슷한 마음가짐이에요. 사실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의 어떤 이 시기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그게 또 더 크게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이번 영화를 완성본을 최근에 봤습니다. 언론 시사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봤는데 그래서 코로나 1년을 겪고 나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조금의 우울함이라든가 그런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저 또한 그 영화를 늦게 봤기 때문에 더 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은 이제 2019년 좀 전에 했지만은 지금의 어떤 시대를 같이 겪고 나서 보니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깊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면서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지면서 또 우울함이 더 깊은 건 사실인데 글쎄요, 인간의 어떤 태생적인 우울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온전히 드러내고 그냥 그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보고 싶은 영화라기보다는
언젠가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서 딱 봤을 때도 그냥 그 순간을 잠깐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가 감독님의 어떤 그 창작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순간을 멈추게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그 감독님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유의 힘이.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잠시나마 이렇게 우리가 서서 그냥 길거리에 쓰던 아니든 뭐 잠시나마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고 그냥 그 영화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내 속의 우울감을 들여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영화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약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 봤는데 그분이 근데 너무 좋은 말을 해주신 게 행복이 그냥 기쁨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울한 걸 즐길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아니 제가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이쪽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두 배우분들 너무 그윽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셔서 지금 그쪽에서 보는 저도 그렇죠. 지금 눈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오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채팅방에서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붕치붕만세 연호진 최고라는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 영화 중반부에 그 돛담배 전시된 걸 보는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아이가 다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돛담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제가 다 정확히 짚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영화에 저는 이제 계속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그 의미를 좀 잘 전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창작자로 살면서 아까 어쨌든 그 본인이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 내가 배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서 버틸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되게 많은 비관을 좀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창작자로 사는 거는 어느 면에서는 그 고통을 잘 들여다봐야 저 스스로의 고통을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성아에게서 청산가리를 훔치잖아요. 그 훔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창석이란 사람이 또 죽음을 안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자체가 본인이 나중에 그런 어떤 그 유혹이 있고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게 그 창작에 대한 이 사람의 또 창작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것과 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그 나누어진 층위를 좀 같이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어떤 창석이란 사람은 그리고 그런 그 고통을 끌어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좋은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고통들이 있고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를 해서 길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의 사연 없음을 좋은 사연으로 만들어주면서 어떤 창작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돛담배의 의미에 대해서도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 답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이분들이 아침부터 무대 인사도 하셨고 피로감도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만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들과 영화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이정 배우님부터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또 월요일인데 주말 일요일 저녁을 저희 영화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작년에 되게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등산을 왜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전까지 왜 내가 등산을 좋아하지 생각을 잘 안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게 해서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굉장히 힘들게 뭔가 얻어야 제가 같이 사람이 좀 그런 것 나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가치를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상실이 있어야 또 그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죽음이라는 내가 당연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죽음에 대해서 또 상실에 대해서 우리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의미를 돌아보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뭐 줄곧, 뭐 상실, 뭐 창작 이런 얘기는 뭐 수십 번 했으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결국 감독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왔듯이 저도 좀 오랜만에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물론 몸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는 힐링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지난 1년 동안 입 닫고 살다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두서없이 얘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기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답답하시겠지만 또 돌아가셔서 각자의 인생에 또 이야기를 할 상대를 찾아서 그분들과 또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를 또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점점 이렇게 하루하루 지배하면서 이렇게 심화 버전처럼 네, 점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이제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기 싫으니까 계속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이제 비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창작을 할 때 그게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창작이라는 것에 갖는 게 원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들이 이 영화를 만들게 했는데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그거 자체가 좀 뭔가 더 고립감이 있고 외로워지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 그 배우들이 또 그 동료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걸 또 넘어서서 뭔가 평생을 아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또 좋은 관계 맺기가 되는 영화 관객들이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무도 없는 곳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월요일인데 일요일 저녁이 항상 지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그래서 배우분들 사진 뭐 중간중간 찍으셨겠지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진 찍는 시간 잠시 드리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